사랑이 식을 때도 아니고 배신을 마주했을 때도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전 그 사람이 더 이상 당신을 사람으로 보지 않을 때,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아무 말 없이 웃어야 할 때, 나는 그 순간을 겪었어요. 이 이야기는 그 뒤의 이야기예요. 따끈한 마늘빵 냄새와 은은하게 끓는 토마토 소스의 향이 오래된 아파트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크고 세련되진 않았지만 정우와 서연이 함께 살아온 세월만큼 따스한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곳이었다. 가스레인지 위 정우는 조용히 흥얼거리며 소스를 저었다. 오늘도 긴 하루였다. 여느 날과 다를 바 없는 반복이었지만 그는 퇴근하자마자 서둘러 집에 돌아왔다. 아내를 위해 오랜만에 좋아하는 저녁을 직접 준비하고 싶었다. 요즘 들어 둘만의 시간을 가져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서연은 정우에게 전부였다. 31, 똑똑하고 아름다우며 야망 가득한 여자. 서울의 유명한 광고기획사에서 브랜딩 전략가로 일하고 있었다. 정우는 33,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 중이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단단했고 그는 거기에 만족했다. 서연은 그의 단조로운 세상에 반짝임을 더해주는 존재였으니까. 하지만 그날 저녁이 끝나기 전까지 정우는 몰랐다. 자신이 믿고 있던 결혼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는 걸. 늦은 밤 하이힐 소리와 함께 서연이 집에 들어섰다. 피곤한 목소리, 어딘가 허전한 눈빛. 정우는 그녀의 볼에 입을 맞추고 촛불로 은은히 밝힌 식탁을 가리켰다. 서연은 미소 지었다. 고마워하는 듯 했지만 그 눈빛엔 멀어진 거리감이 담겨 있었다. 냄새 좋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수저를 들었다. 둘은 회사 얘기를 하며 웃었고 와인을 한 잔씩 나눴다. 잠시 예전 같았다. 그 순간 서연은 잔을 내려놓고 아주 무심히, 그러나 폭풍의 전주처럼 말했다. 우리 새로운 방식 한번 생각해 볼래? 예를 들면 오픈된 결혼. 정우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뭐라고? 포크가 허공에 멈췄다. 그냥 요즘 좀 권태로운 것 같아서 결혼 생활 말고 진짜 살아있는 느낌을 느껴보고 싶달까. 그런 거 있잖아. 정우는 분노보다 놀라움이 컸다. 서연은 죄책감 있는 얼굴도 아니었다. 오히려 무언가 기대하는 듯했다. 이런 제안이 무너진 무언가를 되살릴 기회라고 믿는 것처럼. 정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서연아, 난 널 사랑해. 하지만 그건 내가 약속한 결혼이 아니야. 난 널 나누고 싶지 않아. 그녀는 시선을 돌렸고 어깨는 굳어졌다. 그럴 줄 알았어. 침묵이 방 안을 꽉 채웠다. 그날 밤 서연은 평소처럼 잠들었지만 정우는 어둠 속 거실에 홀로 앉아 아무것도 보지 않은 채 생각에 잠겼다. 대체 왜 그런 말을 한 걸까? 지루해서? 후회해서? 아니면 이미 누군가가 있는 걸까? 며칠이 흘렀다. 서연은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진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변해 있었다. 차가워졌고 멀어졌고 웃음도 무의미해 보였다. 귀가 시간은 늦어졌고 출근은 빨라졌다. 일 때문이라고 했지만 뭔가가 달라졌다. 그녀는 마치 다른 삶을 조용히 병행하는 사람 같았다. 자신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정우는 조심스럽게 다시 대화를 시도했다. 요즘 힘든 거 있어? 그녀는 단지 이렇게 말했다. 요즘은 그냥 복잡해. 생각할 시간 좀 가질 수 있을까? 요즘은 그저 마감에 치여서 그래. 서연은 그렇게 말했지만 정우는 그 말이 점점 믿기지 않았다. 그녀를 안아도 이제 더 이상 그 품이 따뜻하지 않았다. 스치기만 해도 서연은 가볍게 몸을 피했다. 정우는 눈에 띄는 아주 사소한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기 시작했다. 휴대폰은 항상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알림은 꺼져 있었으며 노트북에는 새로운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늦게까지 일한다고 한 날엔 어김없이 향수를 뿌리고 나갔다. 운동 가방은 늘 챙겨줬지만 그녀의 몸은 전혀 운동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걸 바꾼 그날이 찾아왔다. 목요일이었다. 정우는 일찍 퇴근했다. 서연이 가장 좋아하는 라자냐를 처음부터 정성껏 만들었다. 문자도 보냈다. 정우, 라자냐 데이. 배고프게 와. 열분 뒤 답장이 왔다. 서연, 미안. 내일 큰 발표 있어서 늦을지도 몰라. 정우는 자정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그는 차를 몰고 서연의 회사 앞으로 향했다. 회사 건물 맞은편 골목에 차를 대고 그는 불 꺼진 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건물 안내 데스크에서 확인한 결과 서연은 몇 시간 전에 이미 퇴근했다고 했다. 정우는 말없이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돌아왔다. 속은 메스껍고 마음은 공허했다. 화를 낼 틈조차 없이 그저 무너져 내렸다. 새벽 3시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다. 서연은 도둑처럼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들어왔다. 정우는 잠든 척했지만 심장은 쿵쾅거리고 있었다. 그 소리가 방을 가득 채울 정도였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했다. 어제는 그쪽 지점에서 일했어. 강남 쪽 위성 사무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 순간 정우 안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졌다. 분노가 아니었다. 명확함이었다. 그들이 살아오던 결혼이라는 환상이 이제 끝났다는 명확함. 하지만 그는 묻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대신 그녀가 절대 예상하지 못할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관찰, 조용하고 정밀하게,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서연이 이중생활을 깊이 빠져들수록 정우는 그의 방식대로 준비를 시작했다. 용서도 아니고 이별도 아니었다. 그건 해체였다. 그날 이후 정우는 변했다. 하지만 서연이 상상한 방식은 아니었다. 화를 내지도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애원하지도 않았다. 그저 바라보았다. 늘 하던 대로 다정한 남편으로, 묵묵히 들어주는 사람으로, 성실한 직장인으로 연기했다. 하지만 그 속에서는 정우는 매 순간 그녀의 행동을 해부하듯 분석하고 있었다. 그는 이번엔 확실한 증거 없이는 움직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작게 시작했다. 3번호로 개통한 2번째 폰. 오직 조사용으로만 사용하는 전화였다. 서연의 회사 건물 내부에 아는 인맥도 있었다. 은지. 그가 과거 사무실 레이아웃 프로젝트를 도와줬던 IT팀의 신입이었다. 그녀는 정우에게 빚이 있었다. 질문하지 마. 정우는 조용히 말했다. 그녀가 언제 로그인하고 언제 퇴근하는지만 알려줘. 은지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타임스탬프만 문자로 보낼게요. 더 이상은 못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 후 2주 동안 정우는 서연이 말한 위치와 시스템 로그를 철저히 대조했다. 결과는 분명했다. 절반 이상은 회사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정우는 그녀의 차문 안쪽에 모션 감지 카메라를 설치했다. 자신의 세컨드폰과 연동해 서연이 차에 탑승하거나 내릴 때마다 정확한 시간과 함께 사진이 전송되도록 했다. 차량 출입 시간이 기록된 사진은 세컨드폰으로 실시간 전송되었다. 모든 것이 그 폰에 동기화되어 있었다. 정우는 믿고 싶지 않았다. 이미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샤워하는 틈을 타 정우는 그녀의 핸드폰을 노트북과 연결했다. 수일간 찾아보고 공부한 복제 프로그램이었다. 비밀번호를 뚫지는 않았지만 파일 전체를 미러링하는 방식이었다. 메시지, 사진, 클라우드에 동기화된 백업 자료, 처리에는 몇 시간이 걸릴 예정이었다. 그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클라이언트 브런치라며 일찍 외출했다. 정우는 복제된 자료를 열었다. 조각난 문자들. 하지만 이야기의 흐름은 충분히 읽혔다. 끔찍한 이야기였다. 남자 이름이 3개, 모두 회사 동료, 그리고 그 중 하나, 지훈, 25, 대기업 마케팅 인턴, 대학을 갓 졸업한, 아직 사회 초년생. 처음엔 평범한 대화였다. 그러다 이내 밤늦은 장난 같은 메시지들, 이모티콘, 사진, 노골적인 내용, 몰래, 야해, 아무도 모르게 같은 단어들. 정우는 숨이 턱 막혔다. 그리고 더 있었다. 호텔, 욕실, 차, 안, 여러 남성과 찍힌 사진들. 한 대화방에서 지우는 이렇게 묻고 있었다. 남편이랑 진짜 끝난 거야? 감정은 이미 끝났지. 법적으로는 아직. 헐. 그럼 아직 모르네. 응. 모르게 해줘. 착한 사람이야. 과거에 묶인 사람이지. 정우는 움직이지 않았다. 숨조차 일정하지 못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그녀는 정우의 존재를 지워버렸다. 그는 모든 자료를 출력했다. 스크린샷, 대화 기록, 메타데이터. 하나하나 분류해서 암호화된 폴더 2개를 만들었다. 하나는 본인용, 하나는 지인 변호사 준석에게 맡겼다. 묻지 마. 정우는 냉정히 말했다. 만약 내가 무슨 일이라도 당하면 이 주소로 보내줘. 준석은 눈썹을 살짝 올렸다. 괜찮은 거지? 괜찮진 않아. 정우는 눈빛 하나 흐트러짐 없이 대답했다. 하지만 난 지금 확실해. 진실을 마주한 정우는 무너지지 않았다. 소리치지도 않았고 무릎 꿇지도 않았다. 그는 포식자가 먹잇감을 바라보듯 서연을 냉정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서연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왔다. 미소를 지었고 그의 뺨에 입을 맞췄다. 소파에 함께 앉아 TV를 보며 웃었다. 거짓말은 너무 자연스러웠고 그녀의 혀끝에서 춤을 추듯 흘러나왔다. 정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그녀를 잃은 건 언제였을까? 그 오픈 결혼을 거절했을 때였을까? 그 전부터 이미 멀어졌던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예정된 파국이었을까? 그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날을 떠올렸다. 북카페. 그녀는 정우의 어설픈 커피 주문을 듣고 웃었고 결국 그의 커피를 반쯤 빼앗아갔다. 그녀는 불같았고 생기 넘쳤고 예측 불가였다. 정우는 그녀의 불꽃을 사랑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불꽃은 방심하는 순간 사람을 태운다는 걸. 다음 날 그는 서울 외곽으로 차를 몰았다. 몇 년 만에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수진. 오래전 연인, 좋게 헤어졌고 그 사이 수진은 심리상담을 준비하던 수련생이 되었다. 누구보다 사람을 잘 읽는 여자였다. 난 지금 위로가 아니라 대화가 필요해. 정우는 그렇게 말했다. 난 이걸로 정리하고 싶은 게 아니야. 정우는 말했다. 두 사람은 한때 자주 산책하던 오래된 공원에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수진은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텍스트 메시지부터 시작해 서연이 했던 그 제안까지. 오픈 결혼이라는 이름의 배신. 난 그녀가 자유를 원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 수진은 천천히 말했다. 그녀가 원했던 건 허락이었을지도 몰라. 허락? 정우가 물었다. 거짓말을 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 바람을 피워도 여전히 착한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자기 합리화의 면죄부. 그 말은 심장을 정통으로 때렸다. 어떤 사람들은 미리 고백하면 비틀린 방식일지라도 그 이후의 행동이 덜 나쁘다고 느끼는 거야. 수지는 이어서 말했다. 하지만 바람은 사실 성적인 문제라기보다 결핍이야. 채워지지 않는 어떤 허기, 자신도 모르는 허기. 정우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건 날카로운 결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날 밤 정우는 집으로 돌아오며 하나의 목표를 세웠다.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그녀를 무너뜨리는 것. 폭력도 아니고 스캔들도 아니었다. 침묵, 그리고 폭로, 파멸. 서연이 그들 사이의 모든 것을 불태웠다면 정우는 그 연기의 잔해가 세상 구석구석까지 닿게 만들기로 했다. 그는 떠나지 않았다. 아직은. 그게 복수의 첫 번째 단계였다. 오히려 그는 남았다. 역할에 충실했다. 아침엔 입맞춤을 해주었고 서연이 지훈이 답장이 느리다고 투덜대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이 모른다고 생각했다. 스트레스로 어깨가 뭉쳤다며 호소할 때면 정우는 조용히 어깨를 주물러주며 따뜻한 말을 건넸다. 그러면서도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했다. 마치 모든 걸 받아들인 남편처럼 보였다. 성숙하게 공간을 인정하고 현실을 수용하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건 서연에게 안도감을 주었고 그녀는 경계를 풀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정우는 전술가처럼 움직였다. 서연의 회사 HR에 익명 계정으로 접근했다. 임시로 만든 가짜 이메일 주소를 사용했다. 정확히 선별된 스크린샷들을 보냈다. 인턴과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는 증거들. 그건 의심을 피울 만큼만 충분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서연이 자주 사용한 호텔을 찾아갔다. 호텔 지배인을 만나 자신을 소송두사를 맡은 사설 조사원이라 소개했다.
특정 날짜에 CCTV 출입 기록이 필요하다며 요청했고 몇 가지 명목상 증거와 함께 돈을 건넸다. 며칠 만에 정우는 서연이 적어도 2명의 다른 남성과 호텔에 출입하는 장면을 확보했다. 한 영상에서는 밤새 입은 옷 그대로 아침 7시에 나오는 모습, 헝클어진 머리, 창피함 하나 없는 얼굴. 정우는 기다렸다. 그녀가 더 깊게 거짓말 속으로 빠져들도록. 그리고 동시에 그는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다. 감정이 아닌, 혼란도 아닌, 전문적이고 정확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어느 날 밤 그는 퇴근 후 집에 도착하자 서연이 고급스러운 옷차림을 하고 거실에 있었다. 빨간 립스틱, 날카로운 하이힐, 깊게 파인 검정 원피스. 오늘 또 클라이언트 미팅. 서연은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뺨에 입맞춤을 해주며 조용히 말했다. 조심히 다녀와. 오늘 정말 예쁘다. 서연은 잠시 멈칫했다. 뭔가 어색한 듯 했지만 곧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는 그녀가 문을 나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10분 뒤 정우는 노트북을 켜고 차량 위치 추적기 시스템에 접속했다. 2주 전 차에 설치했던 장치였다. 그날 밤 서연은 클라이언트 디너 같은 건 가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지훈의 집으로 향했다. 정우는 실시간 영상을 클라우드에 저장했다. 차량 오디오 시스템에 몰래 설치한 도청 장치로 그녀의 웃음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다. 서연 완전 속았어. 인플루언서 미팅이라고 했거든. 지훈 헐 남편 진짜 눈치 없다. 그 사람 직업이 뭐였더라? 서연 건축 뭐 그런 거 재미없어. 중요하지도 않아. 정우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저 녹화 버튼을 눌렀다. 그날 밤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진짜가 된 날. 정우가 실행일을 정한 밤. 다음 주 서연의 회사에는 전 직원에게 일괄 공지가 내려왔다. 최근 내부 인사윤리 규정 강화에 따라 직속 인턴과의 사적 만남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 문장을 읽은 서연의 표정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장면이었다. 뭐야, 또 HR 난리 났네. 지훈 때문인가? 말을 하다 말고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정우는 조용히 설거지를 계속했다. 방금 뭐라고 했어? 아니야. 그냥 윈트. 지훈이 얘기 잠깐 한 거야. 정우는 손을 닦고 그녀의 관자놀이에 입을 맞췄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자기 의심에 질식하도록. 그저 침묵했다. 다음 단계는 재정 분리. 정우는 부부 공동계좌 접근을 조용히 차단했다. 자신의 모든 자산을 별도의 예금 계좌로 이체했고 보유 중이던 가상자산 일부도 고점의 매도에 수익을 확보했다. 그 다음은 법적 조치였다. 그의 이혼 전문 변호사는 혼인 파기 조항을 불륜 사유 강화로 제작성해 두었다. 자녀도 없고 주택 공동소유도 없었다. 정우가 미리 준비해온 덕분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녹취 파일, 호텔 출입 영상, 메시지 스크린샷들을 암호화된 드라이브에 업로드하고 인쇄한 증거물들과 함께 한 문장을 적은 메모를 봉투에 넣었다. 넌 자극을 원했지. 이 여파가 너에게 충분하길 바란다. 그는 그 봉투를 서연의 회사 전체 부서 앞으로 전달했다. 단순한 HR이 아닌 모든 이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정우는 변호사와 함께 가정법원에 들어가 이혼을 정식으로 접수했다. 사유 상대방의 명백한 외에도 증거 제출 완료. 법원은 관용을 베풀 이유가 없었다. 그날 밤 서연이 집에 돌아왔을 땐 정우는 이미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휴대폰은 문자와 사진, 영상 링크로 폭발했다. 사내 메신저, 직원 카톡방, 익명 제보, HR 긴급 호출, 속삭이듯 수근거리는 동료들, 차가운 시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비명이었고 메시지는 절규였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정적뿐이었다. 정우는 그녀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이후 몇 주 동안 서연은 온갖 방법을 썼다. 이메일, 전화, 심지어 그의 사무실 로비까지 찾아와 오열했다. 경비가 그녀를 끌어냈다. 그 다음날 그녀는 또 메일을 보냈다. 내가 너무 혼란스러웠어.
이렇게 되길 원한 건 아니었어. 그냥 지나가는 시기였어. 나 아직도 널 사랑해. 제발 나랑 한 번만 얘기해줘. 서연의 메일. 정우는 그걸 아무 말 없이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끝나지 않았다. 아직은. 그는 광고 업계의 지인 몇 명에게 연락을 돌렸다. 브랜딩 컨설턴트, 마케팅 임원, 함께 일한 적 있는 CEO들.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물었다. 혹시 채용 계획 있으신가요? 자신을 위한 질문은 아니었다. 서현에게 그 어디에도 자리가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그가 전한 말들은 복수나 비난이 아니었다. 그저 진실, 사실 그대로. 곧 서연이 보내는 이력서들은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했다. 그녀의 이름은 업계에서 경계해야 할 이름으로 회자되기 시작했다. 정우는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무너뜨렸다. 고함도 없었고 폭로도 없었다. 그저 조용하게. 그리고 이제 정우는 마침내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었다. 화해가 아닌 진짜 의미의 끝. 2달이 흘렀다. 폭풍은 서연의 삶을 철저히 휩쓸어갔다. 그런데 정우는 그 폭풍의 중심에서 고요하게 서 있었다.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은 채로. 변호사는 이혼 서류를 신속히 마무리했다. 불륜의 증거가 명백했고 판사는 단 한 번의 망설임 없이 정우의 손을 들어주었다. 위자료 없음, 재산 분할 없음, 2번째 기회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처음엔 사과였다. 내가 뭘 하는지도 몰랐어. 그냥 누군가가 나를 다시 특별하게 봐주는 게 필요했어. 정우는 단 한 번도 답하지 않았다. 그 다음엔 죄책감을 자극하는 말들이 이어졌다. 당신은 내 마음을 몰랐어. 맨날 일만 했고 난 외로웠어. 그래도 난 당신을 사랑했어. 그건 진심이었어. 하지만 정우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삶 전체를 잠깐의 자극과 흥분에 걸었다. 그리고 완전히 패배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의 여동생 할인이 연락을 해왔다. 작은 카페에서 2 사람은 마주 앉았다. 할인은 불안한 표정으로 반지를 손끝으로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오빠, 언니가 요즘 상태가 안 좋아요. 직장도 잃었고 지훈이 모든 걸 다 불어버렸대요. HR에서 문자 다 입수했고 지금은 업계 전체에서 놀림감이에요. 이력서 넣는 곳마다 다 반려되고 스타트업에서도 이름만 보면 거절해요. 정우는 커피를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그건 그녀가 선택한 길이야. 그래도 이야기할 기회만이라도. 그녀는 이미 설명했어. 정우의 눈빛이 서늘해졌다. 모든 문자, 모든 호텔, 내 뒤에서 했던 모든 말. 그게 그녀의 설명이었지. 할인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언니가 말하길 그 오픈 결혼 얘기는 상처 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였대요. 위험하다고 말하고 싶었던 거라고. 정우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다. 아니, 그건 자기 죄책감을 미리 덜어놓기 위한 장치였을 뿐이야. 속이면서도 나는 말했잖아라는 핑계를 만들려고 했던 거지. 그게 더 비겁했어.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전해줘. 그렇지 않으면 접근 금지 신청할 거야.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떠났다. 그러나 그게 이야기의 끝은 아니었다. 3주 뒤 정우는 헬스장에서 기구를 만지작거리던 한 여성을 보았다. 세팅이 잘 안 맞는 듯 당황한 그녀에게 정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다.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감사해요.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네요. 그녀의 이름은 다은이었다. 프리랜서 사진작가. 약혼자와의 아픈 이별 이후 서울로 홀로 이주해 온 여자. 정우와 그녀는 조심스럽게 천천히 대화를 시작했다. 다은은 서연과 달랐다. 현실적이었고 유쾌했고 솔직했다. 모든 걸 완벽하게 보이려 하지 않았고 상처도 수치도 치유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거짓은 없었다. 가면도 없었다. 정우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부서진 채 연기하며 살아가는 가짜 자아가 아닌 진짜 자기 자신으로 느껴졌다. 2 사람은 가볍게 만났다. 커피, 산책, 소소한 전시회, 이름도
기대도 없었다. 그저 연결만 있었다. 정우는 처음엔 서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밤 한강의 조용한 공원, 별빛 아래 피크닉 담요 위에 누워있던 두 사람, 다은은 정우의 가슴에 살짝 손을 얹고 말했다. 말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당신을 아프게 한 그게 아직 어깨 위에 그대로 있어요. 정우는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내쉬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처를 그녀에게 털어놓았다. 다은은 흠칫 놀라지도 않았고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다. 그저 정우의 손을 살며시 잡아주었다. 그 어떤 것도 당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니었어요. 정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로 처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듯.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은 더 이상 분노하지 않고 있었다. 심지어 서연에게조차. 서연은 자기 손으로 무너진 거였다. 정우는 단지 그녀가 진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세상에 보여준 것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정우는 자유로웠다. 그 무렵 서연의 삶은 조용히 붕괴되고 있었다. 부모는 스캔들 이후 거리를 두었고 친구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SNS엔 성장과 반성이라는 애매한 글귀만 가득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지우는 HR 조사 이후 그녀를 연락 차단했고 다른 인턴 중 한 명이 그녀의 사진과 대화를 간부진에게 유출했다. 그녀는 사표를 냈고 회사 측은 한 줄의 망설임도 없이 수리했다. 비밀 유지 각서와 함께 다시 일어서려 했었다. 개인 컨설팅 회사를 시작하려 했지만 그녀의 이름은 이미 업계 전반에서 독처럼 번져 있었다. 그리고 또 그녀는 정우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이번엔 용서가 아니라 확인을 구하는 메시지였다. 나 정말 당신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나눴던 건 진짜였을까? 정우는 그 글을 단 한 번만 읽었다.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답장을 썼다. 의미 있었어. 그래서 더 아팠어. 그래서 다시는 널 내 안에 가까이 들이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는 그녀를 차단했다. 영원히. 증오가 아니었다. 평온함이었다. 그해 겨울은 평소보다 일찍 찾아왔다. 도시는 조용한 첫눈으로 덮였고 모든 상처 위에 고요한 흰빛이 내렸다. 정우는 새로운 오피스텔 창가에 서 있었다. 검은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하얗게 물드는 세상을 바라보았다. 그는 서연의 인생에서 단지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와 완전히 다른 삶에 들어선 것이었다. 이 집엔 그녀와 함께한 사진도, 추억도, 냄새도, 그 어떤 잔향도 없었다. 오직 고요함, 침묵, 그리고 치유. 다은은 그의 삶에 조용하지만 단단한 존재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과거를 지우려 하지도 않았고 덮어주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정우가 스스로 폐허 속을 정리할 때 곁에 앉아 함께해 주었다. 말없이, 그리고 확실히. 말이 필요 없을 때 다은은 말없이 곁에 있어 주었다. 공간이 필요할 땐 묻지 않고 기다려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둘 사이에 조심스럽게 피어나던 관계가 몇 달쯤 되었을 무렵, 다은이 아주 조용히 물었다. 그 누구도 그 사건 이후 처음 던진 질문이었다. 혹시 그때 남으려고 생각한 적 있어요? 그녀를 용서할 수 있었던 순간 있었나요? 정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 동안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오래 남아 있었던 이유는 그녀의 거짓말을 믿어서가 아니라 이미 사라진 그녀의 예전 모습을 끝까지 사랑하려고 애썼기 때문이야.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되어. 정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운 눈빛으로. 가장 아팠던 건 바람이 아니었어. 그녀가 날 상처 입히는 걸 내가 알기도 전부터 이미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지. 도시 반대편, 서연의 삶은 여전히 추락 중이었다. 저축이 바닥나자 잠시 친정으로 돌아갔다. 아버지는 예의는 지켰지만 늘 한 발 떨어져 있었고 어머니는 끊임없이 조언을 쏟아냈다. 다시 시작하면 돼. 여자 인생 그런 걸로 끝나지 않아. 마치 실패를 파우더로 가볍게 덮을 수 있다는 듯 말했다. 하지만
서연의 이력서는 묵묵부답이었다. 프리랜서 제안조차 그녀의 이름이 검색되는 순간 사라졌다. 지훈의 친구가 유추한 사진과 대화는 그녀가 어떤 식으로든 자기 이름을 다시 세우려 할 때마다 인터넷 어딘가에서 부활했다. 그건 지워지지 않는 낙인, 손대는 모든 것에 잔인한 워터마크처럼 찍혀 있었다. 절망한 서연은 변화와 회복을 찾는 여성 포럼에 가입했다. 익명 계정 루네스토엄으로 자신의 추락을 고백하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댓글은 가혹했다.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 그냥 결과를 지우고 싶은 거지. 탐색이 아니라 도망이었어. 그냥 바람이 아니라 배우자의 현실을 완전히 부쉈잖아. 서연은 사흘 만에 글을 지웠다. 더 이상 진실이 숨을 곳은 없었다. 어느 날 아침, 서연은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보낸 이는 정우가 아니었다. 과거에 한 번 피칭을 했던 민간 브랜드 컨설팅사였다. 그들은 새 캠페인을 준비 중이었다. 누군가가 그녀의 이름을 사례자 추천으로 올렸다고 했다. 하지만 컨설턴트가 아니라 경고성 사례로 캠페인의 제목은 이랬다. 스캔들의 시대, 퍼스널 브랜딩의 대가. 그 안에 익명 사례, 그녀의 이름은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스토리는 너무 정확히 일치했다. 사용된 가명조차 마치 그녀의 그림자를 따라 쓴 듯했다. 정우는 끝내 관계를 정리한 것만이 아니었다. 그 교훈을 세상에 남겨두었다. 다시 정우의 세계로 돌아와 보면 그의 치유는 결코 직선이 아니었다. 하지만 확실히 존재했다. 그는 다은의 친구들을 만났고 한 번에 하나씩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다. 오래전에 포기했던 그림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예전엔 마감과 업무로 손에서 놓았던 붓, 짧은 여행도 떠났다. 멀리 엑소틱한 곳은 아니었지만 가까운 도시, 조용한 마을, 작고 확실한 기쁨. 무엇보다도 이제는 군중 속에서도 서연의 얼굴을 더 이상 찾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상처가 아닌 유령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의 교훈, 그리고 마침내 예상치 못한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분리된 지 거의 1년이 지난 어느 날, 정우의 이름만 쓰여 있고 발신자는 없는 흰색 봉투. 봉투에는 단 한 글자, 정우라는 이름만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그 안엔 단정하고 담백한 아이보리색 카드 한 장, 그리고 단 하나의 문장. 나는 불이었고 너는 집이었어. 결국 내가 태워버렸어. 서명은 없었다. 하지만 그는 굳이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그의 가슴은 조용했다. 기쁨도 아픔도 없었다. 오히려 멀고 낮은 연민 하나, 한때 사랑했던 그 여자에게, 그리고 아직 스스로를 찾지 못한 그녀 안의 어린 소녀에게. 정우는 성냥을 꺼냈다. 카드 끝에 불을 붙였다. 작고 하얀 종이가 천천히 말려 올라가며 검게 타들어갔다. 그는 복수를 택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더 이상 누구의 이야기 속 조연으로 살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다. 정우는 서연에게 성실함을 줬다. 인내를 줬고 사랑도 줬다. 진실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줬다. 그리고 그녀는 거짓말로, 배신으로, 자기만을 위한 선택으로 답했다. 그래서 정우는 단지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거짓을 지나 그 위에 불을 지르고 그 반대편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걸어 나온 것이었다. 사람들이 그의 이혼에 대해 묻는다면 그는 솔직히 말했다. 그녀는 살아있다고 느끼고 싶었고 나는 삶을 함께 쌓아가고 싶었어. 우리는 같은 이야기 속 사람은 아니었지. 단지 같은 표지를 공유했던 거야. 그날 밤 눈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다. 정우와 다은은 벽난로 앞에 나란히 앉아 잔잔한 음악과 함께 와인을 나눴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마무리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 자신이 마무리가 되어 있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따라오며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여러 번 흔들렸습니다. 사랑은 때론 구원이지만 때론 가장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하니까요. 혹시 지금 당신도 어디선가 버티고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꼭 함께해요. 감사합니다.